이 변태는 주방으로 가는 말라깽이 아줌마에게로 다가가더니 두 손을 벌리고 쓱 칼을 내 목에 들이댔다. 후처는 친절한 표정을 짓고 나를 지독히도 미워했다. 에너지 103과 107 추가. 이제 막증오 시스템을 깨운 나는 깜짝 놀랐다. 난 항상 날 사랑해주는 줄 알았던 후처가 이렇게 나를 미워하다니? 비록 우리 아빠가 그녀의 남편을 죽였고 우리 악마족이 그들의 소월 제국을 침략했지만 그녀는 그저 나를 이 악마 고아를 억만 년 동안 키웠을 뿐이다. 날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그녀는 나를 봐준 거다. 나는 급히 사과를 했다. 홍두, 시미마세. 그러고 나서 나는 떨며 돌아서서 방으로 도망쳤다. 방금 그녀가 정말로 나를 찌르려 했던 것 같았다. 내가 떠난 후 사금 무사인 그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도마를 칼로 내리쳐 화를 풀었다. 나는 증오 시스템 패널을 보며 신나게 웃었다. 누적 에너지 1315. 빨리 신체 강도를 높이고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에너지가 부족하다. 23레벨로 오르려면 1000포인트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어디서 구하지? 다시 후처를 찾을까? 그만둬. 죽을지도 몰라. 차라리 그녀의 딸을 불러야겠다. 이때 그녀의 딸은 양말을 벗고 있었다. 나는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힘있게 말했다. 형이랑 인생 얘기 좀 하자. 변태. 사실 너 그렇게 평평해서 별로 볼 것도 없어. 네가 가진 건 나도 다 있어. 내 가슴 근육이 너보다 더 클걸? 죽어버려. 내 여동생은 주먹을 휘둘러 날 강하게 때렸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나를 공격했고 분노 에너지 3, 2, 1 추가. 이런, 왜 번개만 치고 비는 안 오는 거야? 너희 엄마와는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 나는 피를 토하며 놀렸다. 너무 약해. 밥도 안 먹었니? 아까 일부러 내가 옷 갈아입는 걸 엿듣고 들어왔어. 내 여동생은 눈에 불을 켜고 다시 나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분노를 받다. 에너지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사실 가슴이 평평해도 서두를 필요 없지. 죽을 때까지 몇십 년이 남았으니 아직 기회가 있어. 꺼져. 그가 발로 차서 나를 날려버렸고 나는 피를 뿜으며 KO. 분노 에너지 플러스 50. 좋아. 이번엔 그다지 손해는 아니야.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나를 놀라게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친히, 이 늦은 시간에 내 딸 방에서 뭐 하는 거야? 극도의 증오 에너지 플러스 114. 난 너무 무서워서 급히 사과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새벽 3시. 날카로운 칼이 나를 찔렀다. 하하하. 내 몸은 단련되었어. 내 새엄마가 준 증오 에너지를 고마워해야지. 내 무용수 레벨이 1이 되었다. 강해진 나는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수백 개의 적대와 냉담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했다. 어제 증오 시스템을 깨운 나는 반 친구들을 둘러보며 기뻤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다니 정말 기분 최고야. 그래서 모든 친구들에게 국제적인 손가락을 보여줬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는 선언한다. 여기 있는 모두는 멍청이다. 비유적 원망 에너지 플러스 11, 플러스 15. 와르르 에너지가 몰려와. 정말 짜릿하다. 집에서는 부모님, 밖에서는 친구, 옛사람들은 나에게 7눈 욕을 했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떠났다. 정말 기뻤다. 꼬리를 가진 여자가 뒤에서 나를 불렀다. 친히, 드디어 학교에 왔구나. 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나의 착한 여신 담임 선생님이었다. 난 괜찮아요. 적대 에너지 플러스 무한. 내가 항상 존경하던 선생님이 나를 위해 잘해주는 척만 했나봐. 아니야. 알고 보니 그냥 추악한 남성 질투였다. 알겠어. 그렇다면 내가 그들에게 좀 더 강하게 나가야겠어. 그렇게 말하며 나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더니 선생님 품에 쓰러졌어. 선생님은 깜짝 놀라서 이리 와. 내가 너를 보건실로 데려가마 라고 하셨어. 정신을 잃은 나는 멍하니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았어. 왜냐고? 선생님은 궁금해하셨어. 갑자기 나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며 왜냐하면 나는 상사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라고 했어. 순간 시스템은 미친 듯이 작동해서 적대 에너지를 받았어. 헤헤, 대풍년이네.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주변의 학우들은 화가 폭발했어. 너는 상사병이 아니야. 정신병이야. 마침내 그들은 방과 후를 기다렸어.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어. 갑자기 7, 8명의 분노한 학우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어. 때려. 이 악마를 죽여버려. 100m나 되는 몽둥이가 나를 향해 날아왔어.
나를 포대에 넣고 마구 두들겨댔어. 나는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무릎으로 얼굴 마사지를 해주었어. 한 학우가 지나가다 이 상황을 보고 소리쳤어.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를 괴롭히지 마. 하지만 그가 막 달려오자마자 눈이 가려진 내가 한 방에 날려버렸어. 얼굴과 바닥이 친밀한 접촉을 했어. 나는 왼쪽 주먹, 오른쪽 발로, 곧 학우들은 너무 편해서 바닥에 누워 있었어. 그때 나는 멀리서 어렵게 일어서는 여동생을 겨우 알아봤어. 아차, 방금 내가 때린 게 아닐까? 양모가 알면 안 돼. 나는 바로 달려갔어. 여동생아, 널 이렇게 만든 멋진 녀석은 누구야? 내가 복수해줄게. 여동생은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 적대 에너지를 받았어. 이렇게 됐으니 원한 값은 차야겠어. 여동생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 나는 한숨을 쉬며 그녀를 업고 집으로 돌아갔어. 양모가 딸이 어떻게 다쳤는지 물었어. 여동생은 나를 감싸주며 말했어. 길 건너는 상어를 도와주다 해저돼지에게 치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여동생이 있다니 행복하다. 앞으로 누가 내 여동생을 괴롭히면 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다음 날 오후에 그녀가 심하게 다쳐서 의식을 잃었어. 그날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여동생이 갑옷을 입고 있었어. 내 얼굴은 어리둥절했지. 학교를 폭파하려고 가는 거야? 멍청아. 지금 학교 전체에서 너만 모르고 있겠지? 뭘 아는 건지 됐고, 저녁에 보면 내가 이미 야마 기사단에 가입한 걸 알게 될 거야. 무슨 뜻이냐고? 학교에 도착하니 나는 알게 되었어. 학교가 텅 비어 있었어. 오직 하나의 현수막이 있었어. 북부 지역 고교리그. 젠장. 내가 매일 선생님 집벽을 두드리고 동급생을 바보라고 욕한 것뿐인데 이 사람들이 나를 빼고 놀았어. 나는 급히 경기장으로 달려갔어. 그때는 이미 우리 반 선발 결승전이었어. 내 여동생이 백경계의 백소희와 맞붙고 있었어. 내 여동생이 칼을 휘둘렀어. 조심해. 백소희가 한 번 맞고 10m 날아갔어. 급히 마법 갑옷을 작동했지만 내 여동생의 야마 기사의 발차기에 차여서 쓰러져 울고 있었어. 네가 졌어. 백소희. 내 여동생이 칼을 다리에 꽂았어. 선생님이 승리를 선언하려는 순간 무도한 백소희가 몰래 공격해서 내 여동생을 날려버렸어. 내가 이겼다. 막 경기장에 도착한 나는 친구들이 멋져 라고 외치는 걸 들었어. 다음 순간 내 여동생이 하늘로 날아가는 걸 보았어. 나는 급히 달려갔어. 내 여동생은 곧바로 심하게 다쳐서 의식을 잃었어. 그런데 무대 위에 그 뻔뻔한 백소희가 여전히 비웃고 있었어. 너희 야마 부단장의 딸 아니었어? 이 정도라니. 나는 이미 분노에 휩싸였어. 용서할 수 없어. 반드시 그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경기가 끝난 후 예쁜 선생님이 집에 와서 사과했어. 백소희의 자격을 취소하고 싶었지만 학교 측이 허락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유나 아줌마는 담배를 피우며 아무런 기색이 없었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야마 기사는 이미 10년 전에 사라졌어. 내 딸의 일에 대해 너는 자책할 필요 없어. 예쁜 선생님은 이것이 학교 측의 잘못임을 알고 있어. 10년 전 만약 너희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평화로운 생활은 없었을 거야. 지금은 유리만 기억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녀는 결국 졌어. 고맙게도 조 선생님이 나에게 특별히 알려주셨어. 그 후 예쁜 선생님은 돌아갈 준비를 했고 나는 급히 뛰어가서 선생님, 제가 배웅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어. 곧바로 문 앞에 도착했어. 나는 반 대표에게 물었어. 백소희만 될 수 있나요? 규칙에 따르면 그래. 누군가 그녀를 이기지 않는 한 너는 왜 이걸 묻는 거야? 나는 동생이 괴롭힘 당했던 일을 떠올리며 소희와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 선생님은 의문 가득한 얼굴이었어. 다음 날 소희는 반 친구들의 논평을 무시하며 크게 웃었어. 그녀는 침을 흘리며 백일몽을 꾸었고 정신이 나간 듯이 행동했어. 나는 세게 문을 열었어. 패배자 동호회 후계자가 있습니까? 소희는 반응도 하지 못하고 화를 냈어. 누가 패배자라고 했어? 누구든지 인정하면 그게 바로 그거야. 서두르지 마. 나는 단지 도전장을 내러 온 거야. 소희는 나를 비웃었어. 내가 작은 찌질이를 구해주려는 거야? 나는 한 손으로 치며 너 정말 친절하구나. 화를 들어 올리며 정말로 좋은 개야. 예쁜 선생님이 나를 걱정하며 쫓아왔어.
내 레벨이 너무 낮아 죽을까봐 걱정했지만 그녀는 몰랐어. 시스템을 가진 나는 육체와 단 것을 주로 다루고 있어. 선생님은 내가 링에 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나는 죽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 링 위에서 소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었어. 나를 비웃으며 가난뱅이라고, 전투복도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 너 같은 지위라면 애초에 필요도 없지. 너가 나에게 도전한 그 순간부터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죽을 준비라 해. 나는 무덤덤하게 그녀 앞에 서 있었어. 주먹을 뻗어 그녀의 무기를 박살냈어. 흉백은 재빨리 물러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 내가 한 주먹을 그녀에게 날렸어. 흉백은 피를 토하며 날아갔어. 아래에서 지켜보던 동급생들은 내가 너무 강하다고 깨달았어. 곧 죽을 거야. 유나와 유리도 군사법원에 서게 될 거야. 선생님은 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선생님의 손목을 잡았어. 거의 주먹을 또 날릴 뻔했어. 뒤돌아보니 참혹한 흉백이 보였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청유 학생의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선생님은 급히 사람들에게 흉백을 의무실로 데려가게 했어. 교장실에서 네 교장은 아름다운 선생님에게 이번 청유의 폭력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 아름다운 선생님은 흉백이 먼저 규칙을 어기고 기습했다고 말했어. 루 교장은 한숨을 쉬며 그렇다고 사람을 전신 골절시키는 건 아니라고 했어. 양 교장은 담배를 피우며 너희들은 전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 청유는 잘못한 게 없어. 말은 그렇지만 이렇게 두면 외부의 여론이 많을 거야. 아름다운 선생님은 급히 손을 들며 청유를 학교 대표로 출전시키자고 제안했어. 아름다운 선생님의 손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보며 누가 당신 같은 사계절 최강의 무용수를 다치게 할 수 있겠어. 아름다운 선생님은 청유가 전에 자신을 잡았던 방법을 떠올렸어. 비록 내가 방어를 하지 않았지만 보통의 무용수는 내 방어를 뚫을 수 없어. 이 말을 듣고 새 교장은 생각에 잠겼어. 빨리 그를 리그에 참가시키자. 폭력 사건은 우리가 처리할게. 아름다운 선생님은 손을 흔들며 이미 청유를 먼저 보내라고 했어. 나머지 문제는 교장님들께 맡기겠어. 세 사람은 순식간에 얼굴이 어두워졌어. 2시간 후 양가 부모가 만났어. 오늘 모신 이유는 솔직히 얘기하자는 거야. 미라처럼 된 흉백을 보고 유리가 말했다. 계속 참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이건 청우가 너를 때린 거야 라고 백 회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유리를 많이 보상할 수 있지만 청우를 넘겨주라는 요구에는 유나 아주머니가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는 아직 쓸모가 있다 이후 두 사람은 기싸움을 시작했어요. 우리 사회는 돈이 많아서 언제든 기회를 봐서 그를 죽일 수 있다고 백 회장이 말하자 유리는 참지 못하고 행동하려 했지만 유나 아주머니가 막았어요. 백 회장님, 기사는 단 가족을 협박하는 건가요? 이 말에 3명의 교장은 모두 놀랐고 백 회장도 급히 해명했어요. 청우는 그저 악마일 뿐이다. 이렇게 큰 모자를 씌우면 나도 못 버틴다. 기사는단은 서로 도박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광봉 기사는단은요. 백 회장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떠날게요. 하지만 백 회장은 급히 설명했어요. 청우는 악마다. 언젠가는 미쳐서 너를 죽일 것이다. 유나 아주머니는 걸음을 멈추고 나는 다른 사람과 내기를 했어. 그가 미쳐버릴지 안 미쳐버릴지에 대해. 너는 그가 미치지 않을 거라고 내기를 했지. 유나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는 그가 미쳐버리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모든 걸 청산할 거야. 먼 꽃버스에 타고 있는 청우는 크게 재채기를 했어요. 누가 또 나를 떠올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긴 여정이 너무 지루해서 나는 옆에 앉은 소녀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소녀는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나는 악마다. 이 소녀는 참 잘 알아보네 헤헤. 그녀를 조금 놀려볼까? 나는 마귀로 변장한 악마야. 너희 젊은 천재들을 멸하려고 온 거지. 악마 군단 만세. 이 말에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빨리 차를 세워요. 악마가 끼어들었어요. 그러자 차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천천히 흔들렸어요. 나는 여유롭게 지모 에너지 플러스 999를 수확하며 이게 바로 슈퍼 기분 좋아라고 말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니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았어요. 이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없이 아마자와 아사노 형제가 쌍쌍이 들고 풀을 베듯 사람들을 쓰러뜨렸어요. 갑자기 극도의 증오 에너지 플러스 1441을 받았어요.
이 익숙한 에너지 수치를 보니 역시 유나 아주머니와 유리 때문이었어요. 아마도 백 회장이 맞아서 온 것 같아요. 나는 호의로 정중하게 가운데 손가락을 올렸어. 내 자식, 여동생을 보고도 화가 나다니. 몸이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신사숙녀 여러분, 고등학교 리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히 온 24개 기사단 단장을 소개합니다. 전장이 들끓었습니다. 단장의 위풍당당한 모습, 영광을 위해, 정의를 위해 우리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현장의 환호 소리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매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참가자들이 멋지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사회자가 각 참가자에게 5초 동안 자신을 소개할 시간을 줍니다. 군중 속에서 그들의 소개 방식을 보았습니다. 표준 자세, 경례, 그리고 몇몇 고상한 발언들. 곧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 사람입니다. 나는 자신감 넘칩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자, 마더퍼커. 관중석의 여동생은 얼굴을 가리며 나를 모르는 척합니다. 교장과 선생님도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사회자는 바로 대회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별섬으로 가서 7일간의 탈락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3일치 식량만 휴대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섬에는 악마의 문과 살인 기계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각각 특수한 에너지 구슬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에너지, 순위 상위 100명이 결승전에 참가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하나의 기술 구슬을 받게 됩니다. 기술 구슬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신체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신체 상태가 악화되면 자동으로 여러분을 밖으로 전송합니다. 곰대가 사회자의 뒤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는 피와 기운이 넘쳐흘러 외무술을 펼쳤고 시간과 공간의 틈새를 만들었습니다. 공간의 파동이 일어나자 우리는 원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섬으로 가는 비행기에 도착했습니다. 내 마음은 뒤엉켰습니다. 이 외부 무술은 정말 멋져요. 그 후 한 방에 수송기를 폭파시켜 낙하산이 없는 많은 참가자를 바로 탈락시켰어요. 관중들은 분노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여동생은 눈을 반짝이며 역시 내 오빠야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비열하고 탈락시키기에 충분해요. 이어지는 경기에서 청우는 자기 파멸 정신을 충분히 발휘해 큰 곰의 새끼를 훔쳤어요. 독수리 앞에서 계란 프라이를 먹고 길가에서 작은 강아지를 보고 달려가서 그를 타고 5km를 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강아지가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청우가 자세히 보니 어라, 이건 마른 소녀였어요. 소녀의 비명소리와 함께 5자매 중 3명이 옆에 있는 풀무덤에서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지? 먹이가 낚였나? 바로 그때 5째 여동생이 한 남자에게 불쾌한 자세로 눌려서 울고 있었어요. 언니, 도와줘요. 변태가 있어요. 3자매의 분노가 순식간에 최고조에 달했어요. 청우는 급히 손을 흔들며 이건 오해라며 설명하려 했어요. 화면이 전환되고 청우에게 귀를 잡혀서 타고 있는 작은 소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3자매의 기분은 많이 좋아졌어요. 방금 그들이 청우를 한 대 때렸지만 이 녀석은 몸에 있는 악어를 깔개로 사용했어요. 악어는 죽었지만 청우는 거의 다치지 않았고 오히려 반격하며 내 친구를 죽였다며 어쩔 거냐고 물었어요. 둘째 여동생이 급히 다른 3명의 여동생을 보호하며 변태야, 뭐 어쩔 건데? 청우는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요리할 줄 아는지 물어보았어요. 내 좋은 친구의 영혼도 내가 배고프지 않기를 바랄 거야. 이 말을 듣고 내 자매의 저기가 순간 사라졌어요. 네가 우리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다고? 다음 순간 청우는 막내 여동생이 고기를 썰고 양념을 뿌리고 장작을 자르는 모습을 봤어요.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둘째 여동생은 심지어 요리사 복장을 준비했어요. 향신료를 강한 불로 볶고 있는 것을 보며 청우는 자신이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한 악어의 눈빛과 초록빛이 도는 기이한 호수를 보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바로 과정은 다 맞았는데 결과는 완전히 틀린 건가? 이 악어의 원한이 생으로 맞아 죽을 때보다 더 크다는 느낌이 들었다. 야, 왜 안 먹어? 내 자매가 청우를 둘러싸고 눈빛으로 먹으라고 강요했다. 이게 정말 먹을 수 있는 거야?
너희가 먼저 먹어봐. 몇몇 소녀는 당황하여 급히 외쳤다. 아니, 그래도 내가 먹어. 우리는 배가 안 고파 이제 와서 배고프지 않다는 건 늦었다. 빨리 먹어라. 바로 그때 붉은 전투칼이 한쪽에서 날아와 시원하게 냄비 속의 어둠의 요리를 쓰러뜨렸다. 용감하고 당당한 경가 큰언니가 다른 전투칼을 들고 청우를 향해 쳤다. 이 변태 악마야. 내 동생을 놔줘. 청우는 놓지 않고 오히려 약한 다섯째 동생을 붙잡아. 언니, 죽이지 마세요. 소녀는 급히 방향을 바꿨고 칼날이 다섯째 동생의 꼬리 끝을 스쳤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청우가 여전히 뻔뻔하게 포효하고 있었다. 분노가 순식간에 치솟았다. 이 쓰레기 악마야. 그래, 이 쓰레기 악마야. 빨리 놔줘. 다섯째 동생의 분홍빛 작은 주먹은 귀여운 것 외에는 아무런 살상력이 없었다. 청우는 그녀를 한 손으로 던져버리고 계속해서 다섯 자매를 도발했다. 너희는 이렇게 긴 귀가 자랐으니 너희 가족은 정말 닥스훈트구나. 이 말을 듣고 큰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두 개의 칼을 하나로 합쳐 갑자기 내리쳤다. 그리고 뒤에 있는 네 명의 동생들에게 소리쳤다. 청우는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건 나를 집단 구타하려는 건가? 이렇게 비열하다니. 나도 질 수 없지. 그녀는 뒤에 있는 망치를 뽑아들고 방망이처럼 휘둘렀다. 자, 나와 함께 상처를 주고받자. 하지만 비록 견샤오샤오는 3급 무술가였지만 그러나 기괴한 힘의 청우 앞에서는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청우가 양내를 단팔로 들어올리는 것을 보며 관중들은 모두 열광했다. 이 악마 같은 실력은 정말 변태적이라 너무 불합리하다며 강력히 주최 측에 그녀를 탈락시키라고 요구했다. 경기장에서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청우의 계모와 동생은 자랑스럽게 느꼈다. 유나 아줌마도 생각하기 시작했다. 청우가 이렇게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침묵하며 딸을 위해 모든 일을 참아왔던 것은 정말 양심 있는 악마라서인가? 물론 답은 아니다. 청우는 나쁘고 비열하다. 그녀는 견소소를 이긴 후 잠시 평화가 있었지만 그 초록색 음식을 이유로 문제를 일으켜야 했다. 내 동생이 너에게 음식을 만들어준 것도 선의로 한 일인데 너는 악마니까 소화력도 좋고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음식이 악취가 나는 두부처럼 냄새는 나쁘지만 맛은 좋을 수도 있다고 했다. 청우는 화가 나서 그럼 너가 먹어봐라고 말했다. 견소소는 자기 동생의 요리 실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청우와 함께 음식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가 찾아온 것은 강제로 먹여야 하는 음식이었다. 다행히 몇 명이 깨어났고 냄새에 민감한 오메 경코코는 바비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상대방은 바비큐를 빼앗겼지만 당황하지 않고 경코코를 불러 내려오라고 했다. 여기 음식이 많다고 했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견소소와 청우가 함께 그들을 처리했다. 사람들은 포식을 하고 나서야 그들이 물자를 배급하는 직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닭다리를 먹고 있던 두 사람은 동시에 뒤를 돌아보며 경기 직원들을 공격한 것을 깨닫고 곤란해졌다. 이후 청우는 직원으로 가장에 도착한 선수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A, B, C, D 네 가지 세트가 있는데 어느 것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3일 밤낮을 굶은 선수들은 군침을 흘리며 바비큐와 맥주 세트를 선택했고 4개의 에너지 볼로 교환했다. 무료 물자를 청우가 달가루로 팔자 사람들은 이것이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냐고 의아해했다. 당연히 아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 A, B, C, D 네 가지로 나누었겠는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물 한 병과 에너지 밥뿐이니 이렇게 비싼 건 그냥 포기하자고. 앞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청우를 보면서 가족 자매들은 성공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청우는 100% 확신이 있었고 몇몇 참가자들이 무료로 자신의 물자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바로 유감스럽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렇게 빨리 물자 시험을 알아차리다니 정말 아쉽다. 이 말에 상대방의 관심을 즉시 끌었다. 청우는 스태프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래서 다들 말하길 우리는 포인트를 내고 사겠으니 제발 우리에게 알려줘. 청우는 머리를 감싸고 가식적으로 말했다. 알았어. 알려줄게. 구매한 패키지의 참가자는 경기 후 숨겨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한 포인트가 2배로 반환된다고 했다. 많이 살수록 더 많이 주니까. 다섯 자매는 옆에서 과자를 먹으며 청우의 연기를 지켜봤다. 그 말을 듣고 몇몇 참가자들은 즉시 흥분하며 말했다. 정말이야?
청우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멀리서 다가오는 다른 참가자들을 가리켰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으니 너희들은 이해했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여기 에너지 볼 4개가 있어. 정보를 알려줘서 고마워. 하지만 너무 뻔뻔해서 묶여있던 스태프가 참가자들 앞에 나타나 청우의 진짜 모습을 폭로했다. 정체가 드러난 후 청우는 강아지 가문의 5자매와 함께 도망치기로 했다. 그러나 길에서 수녀 가문의 3자매에게 저지당했다. 강아지 가문의 샤오샤오는 상대방의 구성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뱀 여자는 민첩하고 까다로운 스타일이고 코뿔소 매력은 무궁무진하며 정면 대결에 적합하다. 가장 위험한 것은 뒤에 있는 모자를 쓴 매력으로 알 수 없는 적이 가장 두렵다. 경기하는 순간 뱀 여자가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작은 형제, 언니는 너 같은 큰 덩치가 제일 좋아. 우리 둘이 저쪽에서 놀지 않을래? 말하면서 갈라진 뱀 혀로 손에 든 긴 창을 핥았다. 이 장면을 보고 청우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언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아직 어려. 이 대담한 발언에 강아지 가문의 5자매는 분노했다. 뱀 여자는 듣고 나서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곧 장창을 들고 청우를 향해 찔러 들어왔다. 상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청우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쉽게 공격을 받아내면서 마왕 같은 웃음을 지었다. 우리 먼저 작은 목표를 정해보자. 이를테면 너를 울게 만드는 거야. 그녀는 힘껏 당겨 뱀 여자를 앞으로 끌어당겼고 여자를 향해 여성을 치명적으로 상처주는 말을 던졌다. 이모, 당신 왜 이렇게 늙었어요? 뱀 여자는 순간 방어가 무너져 큰 꼬리를 휘두르며 청우를 날려버렸다. 그녀는 원래 뱀족의 타고난 유연한 몸과 미끄러운 비늘로 청우의 권법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난처한 적을 마주한 청우는 다시 체중을 뒤로하고 큰 나무를 던졌다. 바보야. 내가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이런 큰 공격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뱀 여자는 허점을 잡고 창으로 청우의 다리 사이를 찔렀으나 딱 소리와 함께 창 끝이 부서졌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뱀 여자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 있지? 다음 순간 청우가 목을 움켜잡았다. 말도 안 돼. 그건 남자들의 약점이잖아. 내게는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지. 청우는 다시 악마 같은 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이 다시 뱀 여자를 봤을 때 그녀는 이미 입가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고 청우에게 던져져 있었다. 강한 몸을 가진 야수 소녀는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말했다. 난 이름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 나를 청우라고 불러.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청우는 상대가 이미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당연이야. 죽을 준비나 해라. 하지만 청우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신체 강도가 최강인 슈퍼 강남이었기에 이런 가는 팔과 다리의 암살자 소녀를 두려워할 리 없었다. 그러나 청우의 예상과 달리 당년은 두 다리로 힘껏 차서 그녀의 품에서 벗어나며 등 뒤에 연한 녹색의 투명한 날개가 떠올라 균형을 잡았다. 다음 순간 당년의 몸은 청우의 뒤에 나타났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목에 닿았다. 이게 내 실력인가? 눈 깜짝할 사이에 탕넨의 모습은 멀리 있었다. 방금 공격은 칭유에게 이 소녀의 가장 강한 점은 속도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은 경솔함이었다. 방금 그 칼날이 내려왔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칭유는 가장 효과적인 도발책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몸으로 상대의 공격을 견디며 입으로 계속 공격했다. 꼬맹이, 너 힘이 약하네. 사람을 칠 힘도 없으면서 무사라고 하냐?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긁어대다니 내가 너한테 별 5개 줄게. 탕넨은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르게 칭유의 몸에 상처를 남겼다. 아래에서 지켜보던 여행은 매우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이 여성 뭐하는 거야? 상대는 어릴 때부터 암살자로 키워진 녹색배의 사마귀인데 칭유의 도발책은 통하지 않아 칭유도 이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토록 빠른 속도로 탕넨의 체력도 빠르게 소진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회만 잡으면 한 방에 그녀에게 인생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탕넨을 날려버리는 순간 칭유는 소녀의 발목을 잡고 망설임 없이 그녀를 난타했다. 이어서 치명적인 팔꿈치 공격을 가했고 그녀를 완전히 죽일 찰나에 코뿔소 소녀 시아가 칭유를 밀어냈다. 감동한 내 자매여, 개같은 놈,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타고난 괴력을 지닌 그녀는 딱딱하게 맞설 수 있는 상대를 만난 줄 알았고 주저하지 않고 칭유에게 펀치를 날렸다.
그러나 칭유는 제자리에 서서 두꺼운 얼굴로 그 펀치를 맞았고 맞고 나서도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을 칠 힘도 없네. 꼬맹이, 너 괜찮아? 시야는 불가능하다며 외치고 나서 주먹을 휘두르며 청우의 머리를 향해 난타를 퍼부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실력 차이는 너무 커서 시야의 공격은 전혀 방어를 뚫지 못했고 청우는 그녀의 주먹을 쉽게 받아냈다. 결국 단단한 여자아이를 가슴을 감싸고 울게 만들었다. 200근의 귀여운 소녀처럼 울게 만들었다. 청우가 감탄하고 있는 동안 김창이 옆에서 날아왔다. 말라있는 세 자매가 그 틈을 타 도망쳤고 개 집안의 5자매가 다가와 청우의 주위를 둘러싸고 이후 경기는 그녀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했다. 오케이. 자매들, 바로 지도 중심으로 가자. 이곳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이급악수 대구대지를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우는 개 집안의 5자매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벌레족의 영토에서 날뛰고 있으니 그녀는 작은 벌레를 때리면 큰 벌레가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과연 5급 악수 벌레족 여왕이 나타났다. 그녀는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었고 수십 명의 공격에도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청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보통 6위가 마지막에 나서기 때문이다. 그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벌레족 여왕의 약점을 찾는 것이다. 그녀가 다른 선수들과 싸우는 동안 매끈한 등 뒤에 크리스탈을 노려 자신의 가장 강한 주먹을 날렸다. 그 일격은 여왕의 몸을 관통하며 크게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청우가 멋진 자세를 유지하며 일어나지도 못했을 때 뒤에서 개 여왕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빨리 도망쳐. 그녀가 아직 살아있어. 청우는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고 다음 순간 벌레족 여왕의 입속으로 삼켜졌다. 청우는 끝난 것일까? 아니었다. 그녀는 벌레족 여왕의 입속에서 계속해서 발버둥쳤고 펑하는 소리와 함께 주먹으로 여왕의 피부를 뚫고 나왔다. 전투복은 위산에 녹았지만 강한 체력 덕분에 살아남았다. 보스를 단독으로 처치한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다. 멋진 건 3초뿐. 청우는 힘이 빠져 개소소의 부드러운 품에 안기고 깨어나 보니 병원에 있었고 앞에는 친절한 간호사 누나가 있었다. 청우는 바로 시스템 패널을 열어 새로 얻은 능력을 연구했다. 악마의 갑옷. 하지만 이 갑옷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겨우 중지 하나를 덮을 수 있었다. 청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멋진 능력이라더니 손가락 하나만 덮어봐야 소용없잖아. 사람들한테 좋은 손짓이라도 하라는 거야? 하지만 곧 청우는 에너지 포인트를 주입하여 악마의 갑옷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면 팔 전체가 악마의 손이 되는 거지. 그녀는 대충 주먹을 휘둘렀는데 들어오던 미녀 간호사가 순간 치마를 꽉 잡았다. 이 효과에 청우와 의사 모두 만족했다. 그런데 이때 의사가 말했다. 학생, 회복이 잘 되고 있나요? 전신 골절이라 한 달 후에나 퇴원할 수 있다고. 청우는 깜짝 놀랐다. 모레는 고교대회의 1대1 토너먼트 경기인데 완치되면 늦는다. 상처를 정성스럽게 감싸주는 미녀 간호사를 보며 청우는 갑자기 좋은 계획이 떠올랐다. 미녀 간호사가 친절하게 남자에게 상처를 싸매주는데 남자는 음흉한 손을 뻗어 간호사를 괴롭히고 심지어 건물 전체의 여자들도 그녀의 손에 당했다. 하지만 청우는 정말 변태가 아니었다. 심지어 구경하던 남자 환자들까지도 그냥 두지 않고 바지를 벗겨버렸다. 알고 보니 청우는 고교대회에서 가장 강한 보스인 벌레동 여왕을 처치하고 중상을 입어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대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회의 날, 칭이는 5,000점을 모아 새로운 스킬 혈육자가 치유를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호사 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후 병원 내에서 죽기 살기로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동안 모든 간호사들이 그녀를 죽일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칭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흥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얻는 것이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병원복을 입은 칭이가 고등학교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요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목숨을 걸고 있나? 분명히 상처가 다 낫지 않았는데도 대회에 참가하다니 칭이의 상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온몸에 붕대를 감은 환자와 싸워야 하다니. 칭이가 완전 미친놈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녀가 고의로 넘어지려는 거 아닐까? 그러나 칭이는 갑자기 큰 점프를 해서 상대 앞에 섰습니다. 드물게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칭이가 그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자 원래 칼을 뽑으려던 남자는 갑자기 부끄러워졌고 따라서 몸을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칭이는 칭이었습니다. 눈에 붉은 빛이 번쩍이고
다음 순간 상대의 머리를 눌러 땅에 파묻었습니다. 관중들은 단체로 어리둥절했고 어떤 모녀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사람 너무 잔인해. 우리 그녀 몰라. 예에 없는 연속 공격으로 칭이는 성공적으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의 상대는 예전에 패배한 적이 있는 탕린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탕린은 비장의 무기인 녹색 사마귀 전투복을 꺼냈습니다. 반면에 칭이는 병원복 외에는 아무런 방어구도 없었습니다. 탕린은 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을 뒤로 돌려 전투복을 벗으려 했으나 안에 속옷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장면을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망설이지 마. 관중들과 나는 기다리고 있어. 내가 부끄러우면 내가 먼저 끌었다. 상대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고 청우는 바로 말로 도발을 시작했고 당연히 먼저 공격하게 했다. 그녀는 이 계략에 잘 넘어가며 쌍칼을 들고 번개처럼 움직이며 공격을 시작했다. 지난번 전투에서는 청우가 강변에서 싸우며 상대를 쉽게 이겼지만 이번에는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악마의 갑옷으로 강화된 팔로 최대한 방어해야 했다. 당년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모험적인 방법을 써야 했다. 그녀는 강제로 당년의 2개의 칼을 몸으로 받아냈고 곧바로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불쌍한 당년은 또 한 번 청우에게 패배했고 이번에는 더 심하게 패배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청우는 피를 토하며 2개의 전투 칼을 뽑았다. 이 여자의 실력은 정말로 강했다. 다행히 나는 치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에게 죽었을 것이다. 청우가 관중들의 환호를 받으려고 돌아서려는 순간 부상당한 견소소가 나타났다. 그녀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청우의 품에 쓰러졌다. 멍청한 개야.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된 거야? 견소소는 끊어지듯 말했다. 공간 무기에 조심하라고. 청우가 그 말을 곱씹고 있을 때 견소소의 상대 왕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이 녀석도 청우처럼 악마였다. 왕자의 눈에 불꽃이 번뜩였다. 걱정 마라. 그녀는 단지 얼굴을 보러 온 것이다. 다음에 만나면 우리 둘이 제대로 놀자. 청우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 녀석은 다루기 힘들다. 자신이 미리 준비를 해야 했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온몸에 장치를 다는 것이었다. 관중들은 모두 그녀를 비웃었다. 이 녀석은 양념을 가져와서 웃기는 거야? 심지어 상대방도 칭이가 철솥에 자신을 조릴 줄 알았다. 칭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조리든 말든 내 알바냐. 쉬. 경기가 시작된다. 너희 강마왕족은 입만 살아있네. 무슨 강마왕족? 왜 나만 모르지? 바로 그때 왕자가 사라지고 그녀의 뒤에서 나타났다. 공격. 칭이의 악마 갑옷에 튕겨나갔다. 내 능력은 확실히 괜찮지만 그게 전부야. 상대방이 정면에서 그녀와 맞서려는 것을 보고 내가 공격. 그녀의 보검이 뒤로 물러섰다. 다시 칭이의 뒤에 나타나 그녀를 몇 미터나 날려버렸다. 그녀는 칼을 집어넣고 섰다. 졌다고 말하지 마라. 하늘을 다시 보아라. 하늘에서 조미료 봉지가 빗줄기처럼 내려오고 있었다. 왕자의 눈에서 고추기름이 흘렀다. 원래는 같은 마족인 걸 봐서 봐주려 했는데 네가 죽고 싶어 안달난 거지. 순식간에 칭이는 연기 속에 휩싸여 목표를 잃었다. 소소도 이전에 이 기술로 내 무기를 피했다고 말했다. 왕자의 몸이 팽창했다. 거대한 그림자가 칭이를 덮쳤다. 꼬마야, 내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칭이는 주먹을 날리며 말했다. 같은 종족이면서 네가 여기서 허세 부리는 거야? 왕자는 점점 어둠 속으로 녹아들어가며 그녀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멋진 선생님도 이 학생의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었다. 유나 아주머니도 상대방의 실력이 칭이보다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 순간 칭이는 정말로 수세에 몰려 있었다. 목표를 보지 못한 채 강하게 한 칼을 맞았다. 어리석은 강마족, 너만 왕족인 줄 알아? 강마 왕족을 처단한 후 강하게 한 칼을 휘둘렀지만 칭이가 쉽게 막아냈다. 상대방은 불가능하다고 외쳤다. 네가 가짜 마왕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높은 방어력을 가질 수 있지? 모든 것은 방금 칭이가 악마 갑옷을 궁극으로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녀를 한 방 날리고 다시 검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이건 완전히 복흥 마법사, 개의 다른 품종이다. 이 순간 왕자는 칭이의 뒤에 숨었고 승리자는 여전히 나였다.
너는 발 없는 악마야. 그런데 칭이는 기다리고 있었다. 이 순간을 유리와 샤오샤오도 경기장에서의 정적을 느끼고 칭이를 보았을 때 칼 아래에 발이 잘린 악마가 있었다. 칭이가 이겼다. 게다가 상대는 악마였다. 칭이는 고등학교 대회에서 일약 유명해졌다. 상을 받으려던 순간 경기장이 갑자기 악마족의 침입을 받았다. 다행히 서운양국의 고수 언니가 전투에 참여해서 전투력이 낮은 학생들이 버스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별할 때 취엔과의 5자매가 찾아왔다. 대자매 취엔 샤오샤오의 붉어진 뺨을 보고 칭이는 이 여자가 자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음을 알았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했다. 이번 대회 고마웠어. 그만둬. 찬압하려고 그러는 거야? 정말 고맙다면 실질적인 걸 내놓아. 샤오샤오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고 곧바로 용기 있게 칭이의 품에 뛰어들어 사랑의 포옹을 했다. 칭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 5자매는 이미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앞쪽에 적이 갑자기 나타나서 차대를 혼란에 빠뜨렸다. 칭이 쪽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았다. 그런데 차가 우회하려고 할 때 그녀는 가장 먼저 반대했다. 곧바로 운전사의 가슴에 주먹을 날렸다. 알고 보니 악마들은 이미 침투를 완료하고 학생이나 운전사로 위장의 군중 속에 섞여 있었다. 소란이 발생하면 차를 포위망 안으로 끌어들일 계획이었다. 칭이가 시스템의 알림 덕분에 알지 못했다면 버스 한 대에 4-5마리의 위장에 능한 환영마가 있을 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의 차대만 악마족 첩자를 찾아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위망 안으로 유인되어 지옥마룡의 공격을 받았다. 이 괴물을 이길 수는 없었다. 청우는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지옥용도 어리둥절하며 쫓아왔지만 이 모든 것이 앞쪽에 있던 함정이었다. 청우가 크게 뛰어올라 지옥용은 그대로 버스에 부딪혔다. 가련하게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청우는 이 틈을 타 용의 비늘을 뽑아버렸다. 이러한 잔인한 행동에 암용은 비명을 지르며 결국 고통 속에 죽었다. 주변의 병사들은 깜짝 놀랐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잔혹하다니? 이 아이는 정말 무섭다. 청우가 비늘을 뽑는 동안 통신기에 개소소가 있는 버스도 공격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청우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서둘러 그쪽으로 달려갔지만 결국 한 발 늦었다. 생존자들은 모두 갇혀 있었고 현장에는 전장 정리 중이던 2명의 여자 악마만 있었다. 서둘러 도착한 청우는 핑크머리 누나의 품에 부딪혔다. 화를 내려던 누나는 작은 미남임을 보고는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다. 초록머리 누나는 더 경계하며 동료를 맞고 청우의 신분을 물었다. 청우는 피가 묻은 영물로 손을 흔들며 자신이 같은 편임을 나타냈다. 보라, 이것은 지옥 용님이 준 신물이다. 초록머리 누나는 신물에 피가 묻은 것을 의아해했지만 핑크머리 누나는 이미 청우의 품에 안겨 있었다. 청우는 빠르게 자리를 잡고 누나 옆에 붙어 많은 정보를 얻기로 했다. 곧 그녀는 개소소 등 동물인간들이 모두 갇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자매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익숙한 목소리가 우리를 찾으러 왔다. 멍청한 개야, 내가 너를 찾으러 왔어. 뒤돌아보니 청우는 입술 자국을 가득 묻힌 얼굴로 밖에 나타났다. 개소소는 놀라며 너는 우리를 배신하고 악마들과 한패가 된 거야? 동시에 핑크머리 누나도 뒤에 나타났다. 어때, 동생? 내 전 여친을 찾았니? 제기랄, 누가 내 전 여친이야? 개소소가 반박하려고 하자 청우는 그녀의 입을 잡으며 말했다. 나를 잊지 말아줘. 난 내가 가질 수 있는 남자가 아니야. 그냥 암캐들아, 너희는 어울리지 않아. 악마 누나, 고마워. 역시 외출할 때는 친구가 필요해. 샤오우도 그들을 욕하고 있어. 너희 이 개 짝꿍들아, 그들도 개라는 걸 모르다니. 청우가 들어온 건 나에게 이걸 주기 위해서야. 안에서 인터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건 외부의 통신 채널이야. 청우 동료는 이미 성공적으로 잠입했어. 이어폰을 우리 손에 넘겨줬어. 청우가 순조롭게 찾았어. 부대를 2명의 고급 악마가 지휘하고 있어. 누가 폐혈마를 되찾으러 갈 건지. 청우는 위장 신분을 더 진짜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 악마 자살 부대에 자원했어. 그들이 실패하면 꽤 괜찮겠지. 태생 낫 악마 3급 무사, 화염 악마 4급 무사, 백골 악마 4급 무사,
가짜 악마 사급 무사. 너희는 모두 훌륭해. 이번 좌표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에게 달렸어. 적이 반응하기 전에 폐혈마를 찾아서 데려와. 그 후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모두가 짐승, 거주지로 이동했어. 정확히 짐승 앞에 떨어졌지. 이런 말도 안 돼. 나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다니. 악마들은 하나같이 싸울 준비를 하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청우는 그 틈을 타서 도망쳤어. 속으로 동료들에게 시간 벌어준 것에 감사하며 감옥에 들어가서 방 안에서 쇠사슬에 묶인 악마 여동생을 발견했어. 상대방이 청우를 보자마자 울며 발버둥 쳤어. 시끄럽게 굴지 마. 밖에 추적자들이 있잖아. 청우는 여동생의 머리를 한 대 쳐서 기절시켰어. 자신의 기지에 자랑스러워하던 중 문 밖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어. 청우가 반응하기도 전에 2명의 감시자가 총을 들고 들어왔어. 꼼꼼히 확인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 청우는 스파이더맨처럼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 손톱이 곧 빠질 것 같을 때 감시자들이 마침내 문을 닫고 나갔어.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어. 청우는 경계하며 문 쪽을 봤지만 자신이 떨어진 위치가 이상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 폐혈마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고 이는 경비원을 불러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청우가 범죄를 저지르려는 장면을 목격했고 막으려 할 때 청우가 뒤로 돌아가 손쉽게 무기를 빼앗아 빠르게 제거했습니다. 청우의 민첩한 동작을 보며 폐혈마의 눈빛은 약간 부드러워졌지만 말을 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행동은 여전히 그녀를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아가씨는 폐혈마인데 너 따위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곧바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청우의 행동을 좋게 평가하며 자신의 하인으로 삼을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우는 즉시 폐혈마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너 뭐하는 거야? 당장 놔. 악마들 사이에선 서로를 먹으면 상대의 능력을 얻는다고 들었어. 그렇다면 내가 널 죽이면 나도 폐혈마가 될 수 있을까? 청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아가씨는 당황하며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다행히 다른 악마 특공대의 일원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강마, 너 뭐하는 거야? 귀수의 백골마는 반사적으로 행동하려 했습니다. 어쨌든 아가씨를 구하면 큰 공을 세우는 것이므로 강마에게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강마가 아가씨에게 손을 대다니 제거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청우는 단지 폐혈마의 목에 있는 잠금을 풀기 위해서였고 사람을 구해낸 후 공손하게 백골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있던 폐혈마가 아직 따뜻해지기도 전에 수인족의 고수가 나타나 악마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혈마는 다시 공주 안기 자세로 청우의 손에 떨어졌고 그녀는 소녀를 전속문으로 던졌습니다. 들어가려던 순간 반쯤 잘린 백골마를 발견했습니다. 이 녀석은 방금 전까지도 자신을 죽이려 했지만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청우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머리를 밟아 부숴버렸습니다. 반쯤 잘린 몸으론 고통스러울 테니 내가 너의 고통을 없애줄게. 그러고 나서도 전속문을 따라 악마족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지휘관 백골마가 곧바로 자신의 조카가 어디 갔는지 물어봤다. 오장군, 그는 죽었다. 그는 용감히 전사했다. 일생에 한 번도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다. 정말인가요? 제 조카가 영웅이었다니 정말 놀랍군요. 물론 거짓말이죠. 그 녀석은 누군가에게 허리를 잘려 죽었어요. 죽기 전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참 비참하게 죽었죠. 백골마는 화가 나서 바로 청우를 찢어버리려고 할 때 혼수 상태에 빠졌던 폐혈마가 깨어났어요. 나 집에 왔나요? 어떤 영웅이 나를 구해줬나요? 그런데 고개를 들자마자 청우가 자신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폐혈마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마족의 누님은 남자를 한번 쳐다보았을 뿐인데 이상한 취향에 눈을 떴어요. 청우가 한번 손바닥으로 그를 벽에 밀어넣었을 때에도 전혀 화내지 않고 오히려 청우에게 자신의 첫 키스를 바치고 싶어 했어요. 마족의 누님은 사랑과 증오가 분명한 폐혈마였거든요. 비록 청우에게 여러 번 맞아 기절했지만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며 자신을 감옥에서 구해줬다는 점에서 청우에게 약간의 호감을 가지게 됐죠. 그러나 말하기도 전에 또다시 청우에게 맞아 기절하고 말았어요. 마침 인간 군대가 대대적으로 공격해왔어요. 악마족 지휘관 백골마는 청우에게 폐혈마를 데리고 안전가옥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그런데 이 녀석은 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어요. 방에 들어가자마자 문을 닫아버린 거죠.
청우는 원래 안전가옥에서 인간 군대가 와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기다리려 했지만 돌아보자 방 안에 강자의 영상이 있던 거죠. 청우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가 잘못 보지 않았다면 이것은 악마 중에서도 최강자인 광전마였어요. 더 나쁜 것은 광전마가 그의 배신 행위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교활한 녀석, 너는 백골마를 밖에 가둬버리다니. 처음엔 청우도 조금 경계했지만 그가 자신에게 말만 하고 손을 쓰지 않는 것을 보고 긴장을 풀었어요. 청우는 광전마가 당분간 전속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대자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흡혈마를 꼭 껴안고 적절한 대가를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가씨를 놔두고 자기가 즐길 거라고 위협했다. 광전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신이 청우에게 큰 선물을 줄 것이라고 했다. 고위 악마의 정수라고 했다. 청우는 고개를 저으며 하나로는 안 되고 최소 2개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위 악마의 정수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광전마 같은 대장의 바탕이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많이 요구하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며 껴안고 있는 흡혈마를 세게 꼬집었다. 중요한 인물이 잡히자 광전마는 코피가 터지며 작은 마녀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모두 자기 사람들이니 말로 잘 해결하자고 했다. 결국 광전마는 청우에게 고위 악마의 정수를 10개 주겠다고 했다. 더 이상은 없다고 했다. 청우가 막 받아들이려 할 때 갑자기 안고 있는 흡혈마가 이상해졌다. 자신의 팔을 끌어안고 눈에서는 분홍색 하트가 튀어나왔다. 청우는 얼굴에 물음표를 띄우며 이 흡혈마의 머리가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말 잘 듣는 모습이니 잘 이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무기를 꺼내 광전마에게 경고했다. 네가 돈을 내면 내가 사람을 줄 테니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했다. 광전마는 동의하며 청우에게 커다란 파란색 정수를 건넸다. 아주 좋다고 말했다. 이제 2번째 요구가 있다며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광전마는 청우를 무식하다고 비웃으려 했지만 흡혈마는 흥분하며 나도 안다고 내가 가르쳐주겠다고 했다. 청우는 그를 믿지 않았고 흡혈마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다. 역시 흡혈마는 악마의 정수 사용법을 설명하면서 한편으로는 청우의 뺨을 감싸 안았다. 아우 박사님이 입을 벌리며 2 사람이 키스하려 할 때 청우는 흡혈마를 손바닥으로 날려버렸다. 예상치 못하게 반쯤 벽에 박혀버렸다. 흡혈마는 화도 내지 않았고 청우는 이런 변태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꾸루는 한 입에 악마의 정수를 삼켜버렸고 과연 2가지 새로운 능력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변이했으며 광전사 악마에게 2개를 더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광전사 악마가 냉소를 지으며 받을 수는 있지만 누릴 수는 없을 걸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우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갑자기 몸 안에서 원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악마 갑옷의 방어를 발동했지만 여전히 일격의 부상을 입었고 폐혈마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즉시 청우 앞에 쓰러지며 너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돌아보니 습격자는 바로 백골마였고 그가 검을 들어 내려치려 할 때 폐혈마가 나서서 청우를 보호했습니다. 동시에 망설임 없이 청우에게 달려들며 내가 날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우리 폐혈마는 감정이 이성을 이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순간 시스템의 알림 소리가 청우의 귀에 울리며 새로운 악마의 힘을 흡수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혈맥이 끓어오르고 특별급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청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백골마는 이를 보고 뼈로 만든 단검을 꺼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뿔마, 널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우는 악마 갑옷을 온몸에 걸치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와봐. 이어 2 사람은 서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눈에 보이는 기아파가 퍼졌고 청우의 피로 물든 발톱이 즉시 부러졌습니다. 백골마의 손에 있던 뼈 단검도 모두 폭발했습니다. 2 사람의 갑옷의 강도는 우열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연속으로 5, 6주먹을 맞은 청우는 맹렬히 반격하며 주먹을 움켜쥐고 아래에서 위로 백골마의 약점을 강타했습니다. 백골마도 지지 않고 연속으로 청우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또다시 큰 폭발음과 함께 방 안의 2 사람은 한 번 더 주먹을 맞대며 충돌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싸움을 계속하기도 전에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인간 병사들이 이쪽 소리를 듣고 서둘러 달려온 것이었다. 청우는 재빨리 반응하여 뒤로 뛰어 물러나자 다음 순간 많은 총알이 쏟아져 하얀 해골 마왕에게 명중했다.
곧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고 얼굴이 창백한 해골마왕은 철판을 집어 던졌다. 수백 근의 철판이 사람들 속으로 날아가며 순식간에 피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청우는 기회를 찾았다. 청우는 돌진하여 해골마왕의 머리를 정확히 강타했으나 해골마왕의 피부가 너무 두꺼워 전혀 상처를 입히지 못했다. 청우는 바로 새로 얻은 스킬, 혈맥 그림을 발동했다. 붉은 피기운이 갑옷 틈새로 퍼져나왔다. 눈에서도 붉은 빛이 발산되기 시작했고 청우는 갑자기 한번 크게 울부짖으며 온몸에서 피기운을 뿜어내며 엄청난 힘을 폭발시켰다. 뜨겁게 달아오른 발톱이 날카로운 가시로 변하며 청우의 팔과 함께 해골마왕의 얼굴에 박혔다. 청우는 해골마왕의 얼굴을 관통해버렸다. 혈맥 그림은 혈액을 태워 일시적인 힘을 얻는 스킬이라 오래 지속할 수 없었다. 청우는 신속히 결전을 준비하며 해골마왕이 반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크게 울부짖으며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해골마왕의 머리를 향해 날아가 발로 차 날려버렸다. 해골마왕이 땅에 떨어질 틈도 주지 않고 공중에서 연속 펀치를 날렸다. 청우가 땅에 떨어졌을 때 오른쪽 다리에 힘을 모아 해골마왕을 세게 차올렸다. 해골마왕은 천장에 세게 부딪혀 조각이 되어 떨어졌다. 그러나 청우는 혈맥 그림의 후유증으로 땅에 쓰러지고 말았다. 주변의 인간 병사들은 총을 들고 다가왔고 청우의 상태를 확인하려 다가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바로 자신들의 동료였다. 몇 시간 후 병상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던 청우는 육아 모녀의 방문을 맞이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간호사가 베개를 들고 퀸이의 얼굴을 미친 듯이 누르고 있는 걸 본 유리는 깜짝 놀라 서둘러 달려가 간호사를 떼어냈다. 간호사는 입에서 쉴 새 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난 천우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난리법석을 떨다가 유리는 간신히 간호사를 진정시켜 내보냈다. 유나는 퀸이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두 팔을 모아 품고 표정 없이 말했다. 이렇게 다쳐놓고도 여전히 남에게 폐를 끼치네? 보아하니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중상은 아닌 것 같은데. 유나 이모의 목소리를 듣고 퀸이는 순간 식은땀을 흘렸다.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내가 지금 너를 죽일 수 있을까? 6급 백골마를 이길 수 있었잖아. 그가 이미 중상을 입고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 나도 마찬가지로 상처가 있어. 내가 지금 호랑이를 키우는 셈인가? 그 말을 듣고 퀸이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유나는 그가 대답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고 퀸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너 스스로 말해봐. 악마 중에 좋은 사람이 있을까? 퀸이는 더욱 당황해 더듬거리며 말했다. 있어. 난 단지 적을 때려잡는 선량한 사람이라고. 그때 개가가 5자매가 들어왔다. 개가 소소는 유나를 알아보고 긴장한 채로 인사를 했다. 유나는 온화하고 당당하게 웃었다. 개가 소소와 잠시 담소를 나눈 후 작별 인사를 하고 자리를 비웠다. 그 자리를 개가 소소와 자매들에게 내주고 퀸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또다시 살아남았다. 개가 5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견샤오샤오가 침대 옆으로 다가오자 칭이는 침대에 누워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경가는 결코 은혜를 잇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다. 이번에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했으니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돈 같은 것은 너무 평범하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칭이가 끊었다. 그는 평범한 걸 좋아해. 돈을 줘. 견샤오샤오가 밤을 새며 그의 집에는 돈이 없다. 경가 자매들은 서둘러 견샤오샤오 뒤로 다가와 비록 우리가 돈은 없지만 우리는 큰언니를 너에게 주기로 결정했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를 칭이에게 밀쳤다. 칭이와 견샤오샤오는 둘 다 놀랐다. 견샤오샤오는 얼굴이 빨개지며 이전에는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 칭이는 그들이 지지배배하는 것을 보며 시끄럽다고 생각했다. 하루 후 칭이의 병실에는 다시 3명의 불청객이 찾아왔다. 알고 보니 그가 2급의 힘으로 6급의 우두머리를 이기고도 승리한 소문이 이미 퍼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집을 하러 왔다. 칭이는 침착하게 일어나 새 학교 대표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귀하니 각자 가격을 제시해주세요. 희사가는 50만, 경매를 시작하세요. 이 말을 하자 원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던 두 학교 대표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고 다른 한 명의 까칠한 대표는 바로 말하길 60만, 아주 좋습니다. 이분은 안목이 있으시군요. 오늘의 선택을 평생 자랑스럽게 여기실 겁니다. 칭이는 침대에서 내려와 격정적으로 말했다. 60만, 이분이 60만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없으면 이분께 낙찰됩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두 학교 대표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그 후에도 경매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70만,
80만, 90만.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서 결국 칭의의 경매 가격은 135만으로 확정되었다. 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탁 하고 탁자에 손을 내리쳤다. 거래 성사. 축하합니다. 천룡학교 대표가 140만에 저를 사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룡학교 대표는 순간 멍해졌다. 내 제안은 135만이었는데? 남은 5만은 이 경매사의 수수료야. 이 경매를 무료로 진행하게 할 수는 없잖아. 청우가 정말 뻔뻔했지만 천룡학교 대표는 결국 동의했다. 5만 정도는 대수롭지 않았다. 천룡학교 대표는 뒤돌아 청우의 손을 잡고 환영 인사를 했다. 청우 학생, 천룡학교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 학교는 교사진이 뛰어납니다. 원래 청우는 기뻤지만 그들이 엘리트 정책을 시행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멈칫했다. 엘리트 정책이라면 사람이 적다는 뜻 아닌가? 천룡학교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맞습니다. 우리는 1 교육을 시행합니다.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청우는 갑자기 대표의 손을 뿌리치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엘리트 정책에 1 교육이라니. 그러면 선생님 한 명만 괴롭히는 거잖아. 이 학교는 날 망치려고 작정했네. 청우는 뒤돌아 나머지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방금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였죠? 용등학원 맞죠? 입학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요. 결국 청우는 170만의 높은 가격의 용등학원에 들어갔고 그들이 떠날 때 각자 20만의 입막음 비용을 받았다. 퇴원 후 청우는 집에서 유리와 함께 회복 훈련을 시작했다. 그때 악마 조직이 침입했다는 소식이 TV에서 다시 퍼졌다. 두 사람이 강풍을 맞으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먹으며 밥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군용 지프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다. 몇 명의 수인이 차에서 내렸다. 청우와 유리가 서로를 쳐다보며 유나님 계신가요? 라고 물었다. 그중 한 군관이 나서서 물었고 청우는 유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손을 들어 그녀의 입을 막고 안 계십니다. 일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실까요? 라고 했다. 짧게는 10분. 군관들은 기뻐하며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청우가 다시 진지하게 말하길 길게는 100년. 괴수 군관의 얼굴이 어두워지며 그럼 여기서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 편지를 유나님께 전해주세요. 꼭 그녀의 손에 전달해 주십시오. 군관들은 말이 끝나자 차에 올라 떠났고 청우는 봉투를 보지도 않고 한쪽으로 던졌다. 동생이 이건 어머니께 온 편지야 라며 주우려 하자 방금 악마 침입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편지를 보내다니 라고 말했다. 이건 4단계의 예시야. 그러니까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 청우가 찢어버린 편지를 보고 동생은 밤에 다시 그것을 조각조각 맞추었다. 두 위면이 융합되면 벌레 구멍 같은 아위면이 형성되며 그 안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난다. 침입자는 이런 방식으로 의견에 들어온다. 아위면의 예시는 한계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침입 광란을 막는 이유다. 지금 북방 악마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위면 숙녀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성 수비군 경상, 동생은 편지를 읽고 나서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자신의 전용 갑옷을 입으며 야마달의 위명을 내가 되살리겠어 라고 말했다. 갑자기 이빨을 드러낸 얼굴이 그녀 앞에 나타나자 동생은 비명을 질렀다. 주먹이 날아오다니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엄마는 딸이 대신 군에 가겠다고 하자 딸을 침대에 묻고 자신은 갑옷을 입고 전장으로 나섰다. 청우는 걱정스러워하며 정말 가는 건가? 죽을 수도 있어. 이번에는 100만 마족 군대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게다가 엄마의 눈에서는 살기가 더 뚜렷했다.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청우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원수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다. 옛날에 엄마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친아들을 적에게 던졌다. 그런 아빠와 청우는 아버지와 아들의 연극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눈앞의 여동생을 보며 주저했다. 여동생을 돌보지 않으면 그녀도 전장으로 가서 목숨을 버릴 게 뻔했다. 누가 알았겠는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유력이 이미 도망쳤다. 새까맣게 물어뜯긴 사슬을 보며 청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작은 송아지에 물어뜯는 힘이 이토록 강할 줄은 몰랐다. 다행히 전에 자신을 물지 않았던 게 천만다행이다. 곧바로 청우는 전장으로 달려가 전선에서 동생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전사들의 적대감을 샀다. 청우의 머리에 악마의 뿔이 있어서 마족의 스파이로 오해를 받은 것이다. 해명할 틈도 없이 청우는 이리저리 쫓겨 다녀야 했다.
이대로는 여동생을 찾기도 전에 자신이 죽게 생겼다. 그때 작은 암캐가 그녀를 덮쳤고 고개를 들어보니 강아지 샤오샤오였다. 알고 보니 그녀와 동생들이 여기서 희생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유력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 아마도 공간의 문으로 이미 들어갔을 것이다. 청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 유력을 데려오지 못하면 유나 이모가 그녀를 쏴 죽일지도 모른다. 이때 사촌 언니가 방법을 생각해냈다. 청우도 그들의 수송대에 합류하라고 했다.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을 끌어모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바로 청우에게 소의 머리를 씌우고 그녀를 운송대장 나비 앞에 데려갔습니다. 나비가 흔쾌히 승낙하자 청우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탱크를 옮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일부러 괴롭히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청우는 탱크를 한 번에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다른 운송원들은 놀라서 멍해졌습니다. 나무 상자나 옮기라고 하지 않았나? 탱크를 옮기라니 요즘은 물건 배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경쟁이 심한가? 나비조차 당황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소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뭘 먹고 자라나요? 이렇게 청우는 운송대에 무사히 합류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동생을 찾으러 갔지만 동생은 이미 광풍 기사단의 부단장 네이몬드에게 데려가져 후방 의료대로 보내졌습니다. 여행은 다시 탈출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네이몬드는 이미 그녀의 사진을 모든 검문소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를 잃는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청우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며 프로젝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변이 거인을 만나 운송부대가 곧바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비행기에 있던 청우가 뛰어내려 공중에서 악마 갑옷 주문을 발동하여 순간적으로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골마의 예리한 속성입니다. 철을 자르듯 부드럽게 자릅니다. 그리고 거인을 해치운 후 청우는 악마 거대화 스킬을 획득했습니다. 청우는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10m 이상 커진다면 정말 멋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자 청우의 놀라움은 다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청우가 뻔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우는 어리둥절해하며 고개를 숙여보니 자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새엄마가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공포 앞에서 청우는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원래 그녀는 죄를 묻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청우는 변명을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말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죠. 사실 새엄마는 여행의 행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청우가 딸을 구하러 와서 감동받았지만 입으로는 계속 쫓아내며 당장 군영에서 나가라고 했다. 사실 그녀가 이렇게 하는 건 청우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순간 그녀는 청우를 갑자기 품에 안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잠시 후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뭐든지 응하지 마라. 너 뭐든지 대답하지 마. 청우는 따르지 않았다. 내가 대답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청우의 뒤통수를 두드리며 빨리 나가라고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시구역 총지휘관 이크가 거리를 막았다. 청우는 엄마가 집에 돌아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수많은 총구가 이미 그녀를 겨냥하고 있었다. 청우는 즉시 힘을 주며 말을 바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했다. 이크는 즉시 웃으며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젊은이들은 소통이 잘 된다고. 알고 보니 이번에도 이크는 그녀를 다시 잠입자로 보내려고 했다. 전선 소식에 따르면 악마들이 이미 시공 버튼의 대략적인 위치를 찾아냈고 그 문서를 가져가 영구히 마계의 문을 열려고 한다. 청우의 이번 임무는 악마 진영에 잠입해 시공 버튼의 단서를 찾는 것이었다. 그때 이크는 전선에서 악마들의 주의를 끌어 청우에게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이크는 이 임무가 구사일생의 임무라며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냥 내가 채면 불구하고 부탁하는 거라고 했다. 청우는 계모의 말을 떠올리며 바로 대답하지 않고 군막을 나섰다. 계모는 이미 그녀를 위해 집으로 가는 차를 준비해두었다. 청우는 이 전투의 승률이 얼마냐고 물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고 금마 목걸이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주며 집에 가서 유나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청우는 우리가 같이 집에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때 유나는 돌아서며 말했다. 마족이 앞에 있고 원한이 뒤에 있는데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녀의 석양 아래 측면을 보며 청우는 멍해졌다.
청우의 눈에는 공포스럽고 교만하며 냉혹한 계모였지만 이 순간은 유난히 빛났다. 마치 그녀가 있던 야마 군단의 영광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다. 이때 천샤오샤오의 차가 이미 눈앞에 도착했다. 청우는 금마 목걸이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 몸을 돌려 군장에게 돌아갔다. 리커는 그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쨌든 이 전투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싸움이었으니까. 내가 돌아올 줄은 몰랐어. 왜? 누가 알겠어. 아마도 오늘의 아침 해가 너무 아름다워서일지도 몰라. 리커는 얼굴을 낮추고 말했다. 아침 해? 지금 시간은 석양이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어쨌든 청우가 동의하기만 하면 돼. 리커는 상자를 뒤져서 청우에게 많은 물건을 건넸다. 이건 금속 전송 구슬이야. 너를 무작위로 10km 떨어진 곳으로 전송할 수 있어. 이건 탈출 단검이야. 활성화하면 100m 밖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어. 안의 에너지는 연속으로 3번 사용할 수 있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용해. 이 2가지 물건 외에도 방패 도끼가 있어. 방어 원반진, 구조 신호총도 있어. 손에 든 이 잡동사니들을 보며 청우는 기쁘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더 서늘해졌다. 이렇게 많은 목숨을 지키는 물건이 있는데도 사망률이 50%가 넘다니? 내게 위치를 확인할 하루의 시간을 줄게. 3시간 후 정예 부대가 악마와 국부적으로 전투를 벌일 거야. 하루 후에도 내 소식이 없다면 우리는 상대의 약한 지점에서 강제로 돌파할 거야. 목숨을 걸고서라도 시공의 축을 찾아내고 파괴해야 해. 이번 일의 성패, 10,000명 이상의 정예 전사의 생명을 전부 내게 맡기겠다. 부탁이야. 이치야 다 알지만 내가 어떻게 악마의 포로 사이에 섞여 들어갈 수 있지? 리커는 손목을 풀었다. 이건 간단해. 다음 순간 총지휘관의 주먹이 바로 청우의 이마에 꽂혔다. 천막 안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청우는 이것이 어느 정도 개인적인 원한이 섞였다고 생각했다. 철문이 열리고 청우는 무겁게 우리 안에 던져졌다. 들어가. 나를 기습하다니. 청우는 땀을 흘리며 말문이 막혔다. 내가 먼저 말도 없이 손을 썼잖아. 나는 그냥 자문한 것뿐이야. 우리 안에 한 환영마귀가 흥분하여 물었다. 형님, 대단하시네요. 총지휘관을 어떻게 건드리셨어요? 청우는 당연히 여기를 떠나기 위해서라고 했다. 불운하게도 총사령관의 손에 떨어져서 방법을 찾아 철창으로 옮겨가야 탈출할 기회가 있다고 했다. 철창 안에 악마가 문을 열자 청우는 손을 펼쳤다. 그가 그런 물건을 가질 리가 없었다. 갑자기 멀리서 무슨 소리가 나서 경비병들이 다 그쪽으로 끌려갔다. 청우는 이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비록 열쇠는 없지만 그는 힘이 세다고 하면서 직접 손으로 철창을 열어버렸다. 모든 악마들이 놀랐다. 이 철창은 사급 악마의 전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 맨손으로 열어버리다니. 청우가 열린 틈으로 나가자 다른 악마들도 신나서 급히 따라 나갔다. 악마들은 밖에 나가면 싸움과 저지를 당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아무도 없고 조용했다. 환영마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다. 사람들이 시공 중추를 발견한 게 아닐까? 청우는 놀란 척하며 환영마에게 급히 근처의 악마 거점으로 가서 보고하라고 했다. 악마 거점에 도착하자 곧 누군가가 이 소식을 거점의 두목 유마 카렌에게 보고했다. 카렌은 이미 청우가 배신자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청우를 보고 싶어 했다. 청우를 보자 카렌은 차갑게 이름을 물었다. 나를 대화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이름이냐?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청우를 바라보았다. 눈을 좁히며 내 능력이 뭐냐고 물었다. 청우는 부분적으로 커진다고 대답했다. 얼마나 크냐고 물었다. 청우는 C라고 외쳤다. 아니, D라고 했다. 카렌은 부끄럽고 화가 나서 내가 묻는 건 내가 아니라 너의 능력이라고 했다. 청우는 난 18살이야 라고 했다. 카렌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내가 묻는 건 나이가 아니라 그거라고 했다. 청우는 손을 흔들며 맞아, 나 18살이야. 왜 그러냐고 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군 지휘봉 밖으로 발로 차였다. 원래 타락 기사였는데 폐위는 참을 수 없었어. 그는 방금 그 발길질의 감촉이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나가보니 청우의 팔이 이미 커다란 나무가 되었어. 다음 순간 폐위는 칼을 뽑았고 청우는 여전히 팔로 강하게 맞섰어. 이 광경을 본 카렌은 오히려 마음이 놓였어. 비록 그의 힘이 전쟁의 힘이라 불리는 타락기사에 뒤지지 않지만
악마의 속임수를 쓰지 않았으니 청우가 아니라고 단정 지었어. 그렇게 생각한 카렌은 꼬리로 청우를 묶었어. 그만해. 다 와. 내가 내 테스트를 통과했어. 원래 청우가 악마의 속임수를 이용해 백골마를 처치한 후 입대하는 악마마다 그를 직접 시험했어.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은 청우가 방금 거대화 마경을 깨달았다는 거야. 카렌은 청우의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자신 밑으로 들어올 생각이 있냐고 물었어. 청우는 눈을 빛내며 큰 관심을 보였어. 카렌은 부끄럽고 화가 났지만 인력이 부족한 시기라 그를 시공토크를 지키게 배치했어.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며 시공토크의 정확한 위치를 내주었어. 청우는 겉으로는 거절할 수 없다는 듯이 보였지만 속으로는 게으름을 피웠어. 이는 정말로 힘들이지 않고 얻은 기회였어. 후엄마에게 빨리 연락하려 했지만 휴대전화에 신호가 없었어. 즉시 군막으로 돌아가 왜 자신이 없느냐고 물었어. 알고 보니 카렌은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해 주변에 차단기를 설치했어. 이어서 악마 전용 휴대전화를 꺼내 던졌어. 그런데 청우는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 앞에서 비밀 문서를 찍기 시작했어. 카렌은 놀라서 재빨리 청우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인간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어. 이 간첩이 죽고 싶은 거냐? 하지만 청우는 자연스럽게 말했어. 인간 휴대전화를 쓴다고 해서 스파이가 되는 건가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한 잠입자를 보낼까요? 청우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형님, 당신도 그들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고는 그녀의 오니숭에서 버튼 하나를 꺼내어 손을 가리키자마자 칼렌의 뒤에 마사지 의자가 나타났죠. 청우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리모컨을 들어 안마 강도를 최대로 높였어요. 칼렌은 즉시 안마 의자에 묶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전선에서 오는 압박을 덜기 위해 특별히 자신을 위한 이완 도구를 준비한 것이었어요. 이때 청우는 바로 승모드로 전환했고 칼렌은 순식간에 쾌감의 소리를 질렀어요. 이 광경에 청우도 잠시 멈칫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하지만 칼렌은 마사지 의자가 외부와 소통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며 논리를 혼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청우는 이를 듣고 인내심을 가지고 진정한 도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보안과 은폐를 추구하죠. 예를 들어 이 시계처럼 버튼만 누르면 목표물을 폭파시킬 수 있죠. 옆에 있던 병사가 폭파로 잿더미가 되자 청우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이건 순전히 우연이에요. 라고 했죠. 그러고는 또 펜 하나를 꺼냈어요. 이 펜은 사실 총이에요. 강력한 전류를 발사할 수 있죠. 마침 불을 끄고 있던 옆에 물방울이 바로 거품으로 변했어요. 청우는 계속 인간의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변명하며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칼렌의 몸에서는 이미 맹렬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망할 놈, 날 바보로 아냐? 두 개의 긴 창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청우는 급히 그를 벽에 밀어넣고 돌의 끝으로 최면탄을 하나 던졌어요. 30초 동안 기억을 혼란스럽게 하고 새로운 기억을 심을 수 있는 최면탄이죠. 칼렌은 잠시 혼란에 빠졌고 청우는 3번이나 침을 뱉었어요. 난 큰악마라는 걸 표명하겠어. 너 날 의심하지 마. 칼렌은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명령에 순종했다. 이 장면을 본 병사들은 매우 놀라워했다. 카렌님도 제압할 수 있다니 이제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카렌이 다시 깨어났을 때 자신의 병사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걸 발견했다. 그는 적이 쳐들어온 줄 알았다. 그때 화마가 기어와서 보고했다. 그 놈이 모든 병사들을 꼬드겨 갔습니다. 주방의 닭과 돼지까지 징발해 갔습니다. 카렌이 물었다. 그럼 왜 진작 나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화마가 말했다. 제가 알리러 왔었지만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큰악마에게 맞아 기절했습니다. 카렌은 이 말을 듣고 심장병이 도졌다. 병사도 없으니 나는 어떻게 방어선을 구축해 적이 핵심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을 것인가? 큰악마, 내 엉덩이를 벗겨서 내 피를 빨겠다. 한편 전선에서 지는 참지 못하고 재채기를 했고 그 사이에 지휘관 얼굴에 뿜었다.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지휘관은 마법사 카렌의 부대를 전부 데려왔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는 자신이 바로 카렌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나오자 지휘관은 매우 놀라 병사들도 그의 손을 떨렸다. 지는 자신이 진짜 마법사임을 확신했다.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병사들이 조금 겁먹자 지는 살생부로 위협했고 곧바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러나 지휘관은 말했다. 마법사는 모두 여자라고. 다음 순간 지는 손목을 비틀며 말했다. 난 단지 남자 같은 여자로 태어났을 뿐이야. 지휘관은 바로 총알을 장전했고 지는 황급히 말했다.
사실 나는 마법사가 아니라 그의 남편입니다. 중간까지 말하다가 그러나 갑자기 남편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다행히 병사가 타락기사라고 알려줬다. 맞아. 나는 그의 남편, 타락천사다. 하지만 상관은 타락기사가 그 캠프의 악마가 아니라고 너에게 병력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이는 말도 하지 않고 바로 그를 기절시켰다. 좋아. 그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대기해라. 회의실에 들어가자 진이는 여기가 모두 7급 이상의 악마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옛 친구도 있었다. 이를 본 진이는 그의 앞에 다가가 순간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막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진이는 고추를 뿌렸고 그는 눈을 감싸고 비명을 질렀다. 진이는 다시 후추를 뿌려 대량의 후추가루로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몇 분 후, 그는 이미 기절했다. 마지막으로 악마들은 진이에게 오크족 고수를 저지하라고 결정했다. 진이는 저지하는 게 단지 희생양이 될 뿐이라고 생각하며 오크 군대가 다가오자 진이는 움직이지 말고 그들을 통과시키라고 말했다. 그러나 뒤쫓아오는 오크 부대를 진이가 막았다. 이 산은 내가 세운 산이고 이곳은 내가 지킨 곳이니 여기를 통과하고 싶다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상대는 자신이 뿔악마족이라고 주장했지만 진이는 그를 한 주먹에 날려버렸다. 오늘 나 진이가 있으니 누구도 지나갈 수 없다. 남자는 말했다. 너 미쳤냐? 나는 악마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는 다시 비처럼 쏟아지는 주먹을 맞았다. 그때 진이는 전화를 받았다. 누구야? 여기서 싸우는 중인 걸 모르는 거냐? 그러고는 상대에게 전화를 던졌다. 뿔 악마가 전화를 받더니 전화를 판매하는 거라고 했다. 말을 끝내자마자 진이가 또 그를 두들겼다. 다들 휴대폰을 꺼두지 않다니 직업 윤리도 없는 거냐? 뿔 악마는 억울해 죽을 지경이었다. 그때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에는 내 전화인 것 같다. 진이는 강하게 쳐다보더니 전화를 받아보니 악마 지휘부에서였다. 지금 이미 몇몇 인간 부대가 방어선을 뚫었으니 진이에게 정예 부대를 따라가 지원하라는 명령이었다. 진이는 듣고 나서 반쯤 죽어있는 절대 악마를 바라봤다. 그제야 정예 부대가 바로 그였음을 깨달았다. 주위 전사들을 힐끗 보며 우리 모두 같은 편이니 함께 가자고 했다. 10여 분 후 강마 수장이 깨어났고 이때 진우가 다가와 말했다. 장관님, 깨어나셨네요. 축하합니다. 수술이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여자입니다. 뭐라고?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남자가 마왕의 여수장을 협박해 수만 마족군을 탈취하고 그의 남편인 척하며 마족을 뒤집어 놓았다. 지금 진우는 신나서 최고 상사를 멍들게 만들었다. 알고 보니 그는 혈검 강마의 아들이었고 명목상 그들은 친형제였다. 그러나 진우는 인간 연합의 스파이라 인정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최종 대왕일 줄 알았지만 사실은 후계자도 아닌 마족의 작은 두목이었다. 이번에는 마족의 세력이 그의 상상을 초월해 진우가 많이 자제했다. 그들이 시공의 중심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눈앞의 장면에 충격을 받았다. 이게 바로 전쟁이다. 인명으로 쌓아 올린 전쟁. 자신이 인간의 간첩임을 떠올리며 찢겨진 모습을 상상했다. 이때 진우는 모든 인간 도구를 강마 두목에게 줬다. 이것들은 다 너에게 주는 거야. 성공하면 형제들을 데리고 번창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지만 그때 누군가가 전해왔다. 안녕하세요. 비우대인.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가서 봐주십시오. 진우는 듣고 깜짝 놀랐다. 아내가 어디서 생긴 거지? 진우는 텐트 앞에 서서 예의 바르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나의 작은 사랑. 하지만 텐트 안에 있는 여자는 카렌이었다. 다음 순간 카렌이 쫓아나와 말했다. 서 있어. 너를 죽이겠어. 진우는 급히 좋은 형 뒤에 숨으며 말했다. 형님, 급히 도와주세요. 이 미친 여자 좀 막아줘요. 그러나 말하기도 전에 카렌에게 얻어맞아 기절했다. 다음 순간 진우도 강한 한 방을 맞았다. 주먹. 직접 수십 미터 날아갔고 카렌은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아 달려들어 죽이려 했지만 달려드는 순간 진우가 강하게 척추를 잡았다. 두 사람이 서로 잡아당기는 동안 집합 나팔 소리가 울렸고 정군이 시공 간격을 좁혔다. 시공 왜곡의 영향으로 안에 있는 성이 시공미로 성으로 변했다. 모두가 소대로 나누어 들어가야 했다. 들어가기 전에
강마가 친유가 준 방어 보물을 선뜻 내놓았다. 사람들이 보니 이것이 인간의 작품이었다. 그러나 강마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 보물은 내가 인간의 손에서 빼앗은 전리품이라며 모두 앞에서 버튼을 눌렀다. 뜻밖에도 인간의 전송문이 열려 계속해서 인간 전사들이 전송되어 왔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분노하며 배신자가 너였구나라고 말했다. 강마는 당황하여 급히 친유에게 설명을 요청했지만 친유는 자신도 모른다며 내가 배신자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대장이 무언가 사정이 있다고 믿는다. 그는 절대 상대의 돈을 받거나 결탁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강한 자가 치유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배신자는 될 수 없다며 친유는 말했다. 강마는 이를 듣고 식은땀을 흘리며 모두 믿지 마라. 나는 카를로스 대인의 친아들이라고 말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맞기 시작했다. 난 내 말을 믿지 않아. 대인에게는 아들이 10,000명이 넘는다. 내가 뭐라고? 친유는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다. 10,000명이 넘는 자식들, 내 그 싸구려 아버지는 씨를 뿌리는 악마인가 보다. 그를 죽이는 일은 오래 걸릴 것 같다 생각하며 친유는 시공 왜곡 속으로 들어갔다. 다행히도 나침반이 있어 방향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걷다가 파란 거대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다. 그의 마수에 놀란 친유는 비명을 지르며 다음 순간 200번 넘게 찔렀다. 그 결과 친유는 지방 축적 능력을 흡수했고 나침반을 따라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그것은 사람과 악마의 전투 지역이었고 갑자기 친유는 빗발치는 총알에 맞았지만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사람과 악마 양족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말하길 저게 사람이냐? 악마가 말하길 저게 악마냐? 친이는 화가 나서 이를 갈았습니다. 다 그 뚱뚱한 놈 탓이야. 나침반을 거꾸로 가져가는 바람에 한번 돌리자 화염 전장에 도착하고 또 돌리자 깊은 바다로 마지막으로 돌리자 악마 군대 앞에 직접 전송되었습니다. 친이는 미쳤습니다. 젠장, 이게 정말 나침반이냐? 악마 군대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친이는 이미 전투 준비를 마쳤지만 그들은 친이를 피해 뒤에 있는 인간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친이는 자기가 여전히 악마의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다른 쪽에서 견녀들도 전투에 합류했습니다. 친이를 빨리 지원하기 위해 그들은 직접 합체를 했습니다. 다음 순간 5명이 함께 충돌하여 완전히 새로운 견녀로 변했습니다. 악마가 주먹을 날렸지만 견녀는 거대한 바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여러 개의 총이 나와 악마를 벌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견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친이야, 우리를 기다려. 동시에 악마는 절마가 이미 친이의 아버지 카를로스 앞에 끌려갔음을 보았습니다. 설명할 틈도 없이 카를로스는 그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사실 카를로스에게는 누가 배신자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아들은 용기도 지혜도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절마는 계속해서 그에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나는 재능이 있어. 반드시 그를 죽일 거야. 말이 끝나자마자 목이 잘렸다. 너는 확실히 재능이 있지만 나에게는 그냥 보충일 뿐이야. 반면에 진호의 자가치유 능력과 악마 갑옷은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아들을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다른 한편으로 시공 전장에서는 참수마가 대규모 학살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유나가 창을 들고 다가왔다. 참수마왕도 나타났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보통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질질 끌어서라도 죽여야 했다. 유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진한 참수 많은 머리가 내 방에 걸려있다. 다음 순간 참수마왕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며 유나와 교전을 벌였다. 검으로 찍어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4개의 분신을 만들어 공격하는 척하면서 왕에게 기습을 시도했다. 그가 반응할 때쯤 왕은 이미 뒤로 돌아 대검을 치켜들었다. 다행히 유나는 풍부한 전투 경험으로 반격하며 막아냈다. 두 사람은 상처를 입었고 그가 도망치려 하자 유나는 그를 추격했다. 그러나 힘을 쓰자마자 갑자기 힘이 빠졌다. 왕은 이미 칼에 독을 발라놓았다. 유나는 온몸을 떨면서도 그를 비웃었다. 언제부터 참수 악마가 이렇게 더러운 수법을 썼나? 너는 참수 악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구나. 왕은 현장에서 분노하여 대검을 휘둘렀다. 이때 유나는 갑자기 진호를 외쳤다. 왕이 방심한 순간 유나는 창을 그의 가슴에 찔렀다. 왕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중독되지 않았지? 사실 유나 일족은 독 저항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5분을 버틸 수 있는 반면 그들은 10분을 버틸 수 있다. 왕은 자신의 상식에 속았다. 유나는 일부러 약한 척하여 그를 유인한 것이었다.
창에도 육비사마의 독이 발라져 있었다. 왕은 차갑게 웃었다. 여자야, 너는 악마의 가장 무서운 점을 알고 있니? 몸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랜덤성 때문이야. 원래 왕자가 6팔 뺀 마녀를 갓 삼켰기에 몸에 저항력이 생겼어. 결국 운은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 치명타를 가하려 했다. 장면을 들어올리는 순간 유나가 다시 한번 소리쳤다. 칭이, 왕자가 분노로 가득 차서 또 이 기술로 나를 속이려는 거냐? 내가 바보로 보이냐? 누가 알았겠는가? 칭이가 정말 그의 눈앞에 나타날 줄이야. 왕자는 참을 수 없어 창끝을 돌려 칭이에게 광폭하게 공격했다. 하지만 칭이의 한 올의 털도 흔들리지 않았다. 다음 순간 왕자는 파리처럼 날아가 버렸다. 왕자는 자신이 이렇게 강력한 실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명 그는 내 발밑에 짓밟혀야 했는데 칭위의 악마 갑옷이 이미 고급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한 주먹만으로 그의 내장을 흔들어 멸했다. 왕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한발 마법이 방어를 뚫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폭발적인 속도와 힘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왕자는 불복하며 곧바로 창끝을 유나에게로 돌렸다. 칭이는 안 좋다고 생각하며 동시에 악마 갑옷의 해제 시간이 다 되었다. 다음 순간 칭이는 등으로 대검을 막았다. 이 순간 유나는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악마도 양심이 있구나. 칭이가 여전히 부상 속에서 싸우는 것을 보며 유나는 암기로 적의 발을 베었다. 두 사람은 협력하여 참수 마법사를 제거했다. 칭이가 그녀의 악마 정수를 흡수한 후 유나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일어나, 배신자. 아니, 유나 여왕. 하지만 유나는 분노에 불탔다. 그녀의 피해 원수 때문에 칭위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악마 칼로스가 박수를 치며 칭찬했다. 훌륭하구나. 내 10,000명의 아들 중 너는 출중한 편이다. 자, 집으로 돌아오너라. 이 순간 유나는 미친 듯이 그에게 달려들었으나 칭이가 막아서며 그녀를 머리로 들이받아 기절시켰다. 왜냐하면 칭이는 그녀가 친아버지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청이는 앞으로 나가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 싸구려 아버지, 날 인간 세계라는 필사적인 곳에 던져놓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그런데 칼로스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귀찮아서. 청이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하늘을 향해 크게 웃었습니다. 다음 순간 청이는 자신의 팔을 찢어버렸고 곧 새로운 팔이 자라났습니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정말로 짐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칼로스는 조금 아쉬워했습니다. 그녀를 키워서 삼키려고 했는데 그날을 기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눈을 마주친 순간 청이는 바로 날아갔고 칼로스는 뒤쫓아갔습니다. 천재적인 악마는 성장하기 전에 모두 쓸모없는 것뿐입니다. 다음 순간 청이는 또다시 날아갔지만 이번에는 칼로스의 무기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청이가 고급 악마 갑옷의 공격을 완성한 것입니다. 칼로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내가 이렇게 빨리 승진할 수 있을 거라고는 몰랐습니다. 청이의 능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가면 죽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혈맥을 끓게 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음폭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청이는 그의 목을 겨냥해 가로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칼로스의 육체 강도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다시 날아갔습니다. 이 몇 번의 공격만으로도 칼로스는 진지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청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악마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힘, 속도, 자가치유 능력까지 자신이 우위에 서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수천 년을 살아온 악마가 얼마나 많은 종을 삼켰는지 생각하자 청이는 망설였지만 즉시 손에서 갈고리가 자라났습니다. 다시 하자고 외쳤습니다. 칼로스는 이를 보고 무기를 던졌고 마찬가지로 단단한 갈고리를 드러냈습니다. 청이는 멍해졌습니다. 이런 것도 복사할 수 있나? 사륜 아닌가? 부자는 다시 한번 맞붙었고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주먹과 주먹이 맞붙고 다음 순간 크로스는 육비신마의 힘을 사용하여 여러 팔로 격렬하게 공격하여 칭이는 반격할 힘도 없었다.
그가 승패가 이미 갈렸다고 생각한 순간 목이 긴 것으로 찔려 뚫리고 말았다. 알고 보니 유나가 깨어난 것이었다. 칭이는 그 틈을 타 순간이동하여 일어나서 찔린 긴 척추를 뽑아냈다. 이렇게 아버지와의 첫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되었고 유나는 더 이상 마음속의 억압을 숨길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다. 야마 기사단, 드디어 여러분의 복수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칭이는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다. 악마가 죽었는데 왜 불꽃이 일지 않았는가? 그가 크로스를 보았을 때 크로스는 이미 일어나서 자신의 머리를 고쳐 달고 있었다. 칭이는 급히 자세를 취했지만 그는 이미 늦었다. 알고 보니 그는 봉인을 깨고 힘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칭이는 이제 추격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긴급한 순간에 그는 막 흡수한 공간 이동을 떠올렸고 다음 순간 크로스 앞에 나타났다. 그가 부상을 당했을 때 칭이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주먹을 내질러 그를 관통시켰다. 흡수해라. 능력을 모두 흡수해라. 몇 분 후 크로스는 이미 한 덩어리의 진흙으로 변해버렸고 칭이도 지쳐서 땅에 쓰러졌다. 이때 지휘부에서 메시지가 왔다. 시공축이 이미 발견되었고 5분 후에 폭발할 예정이니 즉시 철수하라는 내용이었다. 칭이 일행이 떠난 후 그 진흙 덩어리는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해 곧 원래의 몸으로 회복되었다. 이것은 분열 재생의 힘으로 희귀한 부활 마법 기술에 속한다. 이것이 바로 크로스의 목숨을 구하는 비장의 카드였다. 다만 칭이에게 많은 금령을 흡수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실력은 1급으로 떨어졌다. 이제는 보통의 농마조차도 그를 압도할 수 있을 정도였다. 크로스는 땅에 누워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다. 내가 당당한 7급 악마 장군인데 언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는가? 내가 전송장치를 찾아 마계로 돌아가 다시 전성기를 되찾으면 반드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농마에게 가슴이 꿰뚫렸고 그 후 농마는 그의 금혼을 미친 듯이 빨아들였다. 1급의 작은 악마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언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있었는가? 내가 전송장치를 찾아 마계로 돌아가 다시 전성기를 되찾으면 반드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농마에게 가슴이 꿰뚫렸고 그 후 농마는 그의 금혼을 미친 듯이 빨아들였다. 1급의 작은 악마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다른 한편에서는 청이가 깨어나 자신이 흡수한 것이 모두 이상한 악마의 능력임을 알게 되었고 이때 유나가 들어와 말없이 그를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을 청이의 얼굴에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두 사람은 이 순간부터 오해를 풀었습니다. 떠날 때 유나는 이번에 당신의 처치 보상이 이미 내려왔다며 부모로서 내가 대신 보관해 줄 테니 당신이 커서 줄게요. 지금 저는 이미 컸어요. 믿지 않으면 보세요. 한 달 후 청이는 온몸이 멍든 채로 농평학원으로 떠났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했잖아. 호랑이 여자, 병약한 소녀, 훈련이라며 악마의 습격을 예방한다고 하더니 진짜로 날 죽을 만큼 연습시켰어. 동시에 청이는 살기를 느꼈습니다. 설마 이렇게 빨리 악마가 찾아온 건가? 돌아보니 탕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도 롱텅학원에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청이는 정말 우연이라며 우리가 같은 학원을 선택하다니. 하지만 탕링은 청이가 이 학원을 선택한 것을 알고 특별히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이는 이 소녀가 사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시스템이 아기를 알리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탕링은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좋아해. 이 말을 듣고 청이는 바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복습성을 잃은 상태에서 탕왕에게 복종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탕링은 이미 그녀에게 올라타서 놀란 청이는 고속철도에 구멍을 내고 도망쳤습니다. 탕왕족은 번식 후 남편을 먹어버리니 그녀는 목숨을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이가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탕링은 더욱 사랑에 빠졌습니다.